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예요. 정확히는 제 친정아빠랑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집안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소재의 모대학 CC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덕에 만나게 되셨어요. 당시 군 제대 후 복학생이었던 아빠는 신입생이던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고 주변에 얼쩡대는 남학생들을 모두 차단한 채 엄마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아빠가 엄청 공을 들였다고 했어요. 두 분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게 되셨어요. 생활이 넉넉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결혼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마땅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인 저랑 제 남동생보다도 엄마를 더 끔찍이도 아끼세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무조건 엄마 위주고 저희 남매 생일은 잊어도 엄마 생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손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일도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친구분들은 저희 엄마가 공주 대접 받으며 산다고 부러워들 하세요. 정작 아빠는 술잔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시는데 말이죠.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여자 없다. 신혼 초부터 병든 시어머니 병습을 한다고 신혼기간을 다 날렸잖아. 그뿐이니? 네 할머니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며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얼굴 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자식인 나도 힘든 그 일을 자그마치 3년이나 하면서도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나 몰라. 자식인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 엄마가 남편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다 그러지?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결혼 잘한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나라구나. 결혼을 잘한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도 결혼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이성을 사귈 때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직업이나 학벌, 재력보다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어요. 제 남편이 신랑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남편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화려한 의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요. 사실 그날 널 보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 그의 대학 동기인데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왜 하와이안 서치 입고 왔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야.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내가 유일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라니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 핑계로 거절을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날티나던 차림과 정반대인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서 있는데 솔직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이 그런 차림을 하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뭐예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셔츠에 케첩을 묻혔지 뭐예요. 곧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한 시간이라 어디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차에 있던 걸 아무거나 집어 입었는데
하필 그런 셔츠라서 그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 소개팅을 부탁하는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따위 옷을 입고 온 사람이랑 누가 만나주겠냐고요. 혹시 그 셔츠 때문에 소개팅을 거절한 건 아니죠? 남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간식을 앞에 둔 강아지 눈 같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어요. 설마요. 제가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그 하와이안 셔츠 때문이 맞았어요. 남의 결혼식이 그렇게 생각 없이 입고 오는 사람이라면 알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 눈을 한 남자한테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 소개팅 따로 날 잡을 거 없이 지금 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거 보니까 업무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근처에서 맥주 한잔 어때요? 남편은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는 찔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정이 없던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의외로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사귀게 됐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 부모님이 유명한 아기찜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말을 해줘서 안 건 아니고 저희 이모 때문에 어찌어찌 알게 된 경우였어요. 개모임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아기찜 집에 갔는데 세상에 40분을 기다렸지 뭐야.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점심시간도 아닌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저도 그 집 아기찜 맛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수정아, 너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궁금하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모가 그러는데 그 집은 1년 365일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할 거 없이 늘 줄이 그렇게 서 있대. 돈을 삽으로 긁어 모았을 거라나 뭐라나. 모르긴 해도 그 집 사장님은 아기찜 팔아서 건물 몇 채는 샀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집 가기 싫어? 왜? 아기찜 안 좋아해?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 주 주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몰랐던 저는 맛집에 간다는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편과 함께 문제의 그 아기찜 가게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저희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지 뭐예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가가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엄청 많은데도 줄도 안 서고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남편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않고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구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자 주방 안쪽에서 구릿빛 피부에 온몸이 마르고 탄탄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위아래로 살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명준이 여자친구라고? 잘 왔어. 이봐 명준이 엄마, 얘들 밥부터 먹여.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안쪽 자리를 가리키시며 저리 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정식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 의자에 옷가방이며 겉옷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비닐에 담긴 대량의 냅킨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이 앉아 쉬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한 상이 차려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아귀찜이 한 접시 가득 눈앞에 놓여 있었죠.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우리 집 아귀찜이야. 우리 아빠가 특별히 신경 쓰신 거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가게가 그럼 자기 부모님 가게였어?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야? 알고 여기 오자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말도 안 해줘 놓고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가게면 오기 전에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겉도 모르고 난 빈손으로 왔잖아. 자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찜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격식도 차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돼서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뒤 아버님이 자리로 오셔서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아기찜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왜? 이런 건 먹기 싫으냐? 고상하게 스테이크나 썰고 싶어? 인상만큼이나 뾰로통한 말투에 놀라 얼른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 저희만 먹는 게 죄송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죠. 그 말에 아버님은 잔뜩 힘을 주었던 미간이 스르륵 풀리더니 자신들은 이미 먹었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집인데 저는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도무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기껏 내주신 음식을 남길 수는 없어서 기를 쓰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밥까지 볶아서 내오신 거 있죠? 젊은 사람이 빼지도 않고 아주 잘 먹네. 볶음밥도 먹어봐요. 이게 우리 집 별미야.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집 아기찜 먹었다고 할 수 없지. 이미 아기찜만으로도 배가 꽉 찬 상태였지만 기껏 만들어주신 볶음밥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말았어요. 그 덕에 아버님 어머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지만 그날 저는 된통 체해서 집에 오자마자 손도 따고 소화제까지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그때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라더군요. 제가 자기 집 돈을 보고 달려든 줄 알고 일부러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닌 직원들이 앉아 쉬는 자리에 앉히고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을 살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고 자기 부모님 가게에 가자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결국 그날 저는 2가지 시험에 통과한 셈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시험이었고 2번째는 시부모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평소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신데 특히 학벌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아들을 통해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들으시고는 제가 내심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곤 일부러 허름한 자리에 앉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홀대받는 기분이 들 법한데도 제가 넙죽 인사도 잘하고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도 남김없이 잘 먹어치우는 걸 보고는 꽤 흡족하셨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 제 손에 포장한 아기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기찜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날 아버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아오신 아버님은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아기찜을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기분이 드신 것 같았어요. 처음 배웠을 때 보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만 느껴졌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아버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으로 그동안 해오신 고생은 이루 말로 다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깡촌에서 나가 자란 17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입 하나 덜 자는 생각으로 저희 시아버지를 먼 친척집에 보내셨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그 집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돈 벌러 공장으로 향해야 하는 시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어린이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도 잘 정비돼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지만 공장에선 한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일꾼이기도 했던 탓에 고된 노동과 공장장의 욕설에 시달려야 했어요.
거기다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고 번 돈을 시아버지는 구경도 못하고 고스란히 칠촌 당숙손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돈을 뺏어갔으면 밥이라도 양껏 먹게 해줄 것이지 툭하면 밥도 굶기기 일쑤였던가 봐요. 결국 배고픔과 노동,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낯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서울로 도망칠 때 아버님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한 달치 월급을 들고 오셨는데 그건 당숙이 순순히 내준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몰래 안방에 들어가 훔쳐나온 돈이었어요. 자기가 번 돈을 훔쳐야 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비록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처음엔 숙식을 제공받고 중국집 배달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막노동판과 여러 식당을 돌며 일을 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셨어요. 워낙 성실하고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있는 분이라서 몇 번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30쯤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식당도 잘 되고 아들도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긋지긋하게 아버님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학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친구들 부모님을 봐도 대개 고등학교 졸업은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졸인 아버님은 살면서 학벌 때문에 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들만큼은 남들 배우는 거 다 가르치고 좋다는 학원은 다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를 아들을 통해 풀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불만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내노라 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거기다 며느리감이라고 찾아온 저까지 명문대 출신에 유명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아버님은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찬성하셨을 정도로 저희 결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셨고요. 처음 아버님 가게에 찾아갔던 날 아버님이 싸주신 아귀찜을 들고 집에 가자 엄마가 무척이나 반기시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네 이모가 말하던 그 집이지? 손님이 엄청 많아서 포장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사온 거야? 너는 명준이랑 먹고 온 거야? 엄마는 포장을 뜯어 접시에 옮기시면서 쉼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그제야 물으시더라고요. 수정아,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제야 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전자레인지에 데운 아귀찜을 식탁에 놓으시며 그러셨어요. 난 또 뭐라고? 명준이가 말 안 해줬으니 당연히 모르지. 그렇다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애초에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사람들 같았으면 명준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귀찜까지 싸주셨겠니? 모르긴 해도 네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 거지. 남튼 덕분에 소문이 자자한 아귀찜을 집에서 편하게 먹게 생겼네.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들어요. 그날 엄마랑 아빠는 저보고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시고 두 분이 마주 앉아 아귀찜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바늘로 손을 떼고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난리를 쳤죠 뭐. 엄마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외에도 종종 가게로 저를 불러 아귀찜이며 해물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만은 없어서 아버님과 어머님 선물 사다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내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잘만 사면서 예비 시부모님 선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제품도 꼭 백화점에 들러서 사게 되지 뭐예요. 그러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을 조금 저렴한 걸로 사드렸더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무보 될 사람한테는 립스틱 하나도 백화점에 가서 사다 주고 그러더니 지 엄마 생일엔 꼴랑 선수건이 뭐야. 여보,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빠까지 나서서 엄마 편을 드시는 거예요. 괘씸한 딸내미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남편이랑 여행이나 갑시다. 내가 아주 공항 입구부터 레드카펫을 쫙 깔아줄 테니까. 그리고 수정이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내가 너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많은 부분을 참아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아버님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상견례였어요. 아버님 가게가 워낙 대박집이다 보니 가게를 비우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휴무일이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남편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두 분 중 한 분만 참석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견례라는 게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인사하는 건데 굳이 딴 데서 볼 거 있니?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걸로 해라. 안쪽에 있는 룸에서 하면 조용하니 얘기하기도 편하잖니. 그렇게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일방적인 아버님 결정에 황당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세상에 상견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달래시더라고요. 자식 결혼식에 자존심은 세워서 뭐 하겠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애들 마음 편하게 우리가 양보합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님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신혼집 문제는 미리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감자탕으로 식사를 한 뒤 자리에서 막 일어났는데 실랑이가 생긴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님이 감자탕 값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건데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야 이놈아, 한창 바쁜 시간에 룸에 손님도 못 받고 꼴랑 뼈찜 하나랑 감자탕 대짜 하나 팔았는데 내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상견례는 원래 여자 쪽에서 돈 내는 거 아니냐? 한정식에 가고 식대로 3, 40은 나올 판에 꼴랑 돈 1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럼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을 왜 네가 내? 내 새끼 돈은 내 돈 아니냐? 아버님은 끝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때마침 룸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아버님께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돈 덕분에 소문난 맛집에서 룸까지 차지하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빠가 처음부터 돈을 내려고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고는 그제야 아버님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오직 아버님 뿐이었죠. 돈은 원래 보는 앞에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견례 장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아버님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한숨을 쉬셨어요. 아, 세상에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 머리야. 내가 자식이 너 하나니 망정이지 둘만 됐어도 난 병원에 실려갔을 거다.
그날 엄마는 집에 와서도 내내 불만을 터뜨리시며 화를 내셨고, 반면에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시기만 할 뿐 오늘 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그렇게 문제의 상견례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후에 벌어진 결혼식장 술판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자식 혼사를 치르고 기뻐서 아버님이 과음을 하시면서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니까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4년 뒤 아빠는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은 아니었고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시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년 앞당겨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노후자금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꽤 되기 때문에 엄마랑 두 분이서 여행이나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돌이 지난 저희 딸도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빠의 퇴직을 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팔자 좋다. 배운 사람들은 인생 참 편하게 살아. 일주일에 고작 5일이라면서 아니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8시간이라고선 뭐가 힘들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고 놀 생각을 해? 나처럼 못 배운 놈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라 일을 하는데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아버님의 갑작스런 급발진에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님과 언쟁을 벌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가게를 인수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다고 우리더러 가게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 재료 납품처부터 레시피, 식당 직원들까지 그대로 넘기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해보지도 않은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수혁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니. 미술한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집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저래서야 결혼은 하겠니?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집을 맡아하면 어떨까 하는 거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까 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거 아니니. 반백수 상태인 아들이 걱정됐던 부모님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받은 걸 투자해 시아버지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퇴직하신다는 말에 그렇게 역정을 내시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시니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진짜 가게를 그만두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긴 아버지도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장모님이랑 여행 다니실 거라니까 그게 부러우셨던가 봐. 따지고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만 벌고 두 분도 당신 인생을 사셔야 하니까. 남편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연락해 가게 인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가 아버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고 문서를 꼼꼼히 살핀 지 2장을 찍는 반면에 아버님은 모든 걸 구두로 약속하시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보다 못한 아빠는 직접 노트북 앞에 앉아 아버님과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셨고 변호사까지 공증을 받으셨어요. 오랜 시간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계약을 하는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경험하셨던지라 문서 작업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양가 아버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제 동생이 직접 가게 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홀이며 주방까지 원래 있던 직원들이 다 남아있어서 딱히 힘들 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생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실신한 사람처럼 잠이 들곤 했어요. 아빠가 가게를 인수한 뒤에도 여전히 매출은 높았고 그래서 동생은 아빠한테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줄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절반가량이 확 줄어버린 거였죠. 재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버리자 부모님도 동생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로 가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외부 미팅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글쎄 동생네 가게랑 똑같은 간판을 단 집이 보이지 뭐예요. 새로 생긴 가게인지 간판도 깨끗하고 심지어 입구에 개업 때 받은 화환도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신생 가게치고 이렇게 금방 손님을 끄는 가게가 있나 의아하던 그때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버님이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 사장, 왔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뭐하러 줄을 서고 있어? 우리가 남인가? 어서 들어와 어서. 이야, 천 사장네 가게는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대박이네. 전에 있던 건물은 곧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빨리 자리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장사하고 있던데? 에이씨,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가게까지 팔고 왔는데 주인놈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안 한 게 됐다잖아. 가게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 그냥 아쉬우나마 근처에 다시 차린 거지. 에이,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다 가게를 차려도 돼? 이것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됐어. 사돈지간에 지들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바깥 사돈이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놈이라 장사 쪽에는 무지렁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지가 대학만 나오면 뭐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 말 한마디면 꾸벅하는걸. 조만간 상황 봐서 주방이랑 홀애들도 다 빼올 생각이야. 그러면 지들이 별 수 있어? 다시 인수해가라고 할 수밖에. 그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윗돈 얹어서 가게 찾아오면 돼. 그것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아버님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벌인 더러운 짓들을 실토한 셈이었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몰라서 봐준 것도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위 얼굴 봐서 물러서 줬던 건데 그걸 어쩌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날 아버님이 했던 말은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걸 아빠와 동생한테 보여주었어요. 뒤늦게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버님을 만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한마디만 하셨죠. 이번 일로 니들이 갈라선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자네를 탓할 생각도 없어. 나는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그러니 내일에 방해만 마. 방해를 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님이 솥장을 들고 저희 가게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제가 우리 딸을 엄마한테 맡기려고 가게에 온 참이어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소송? 아니, 사돈지간에 소송을 걸어? 이봐요 사돈, 이거 설명 좀 해보시구랴.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자 아빠는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곤조곤 설명하셨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한테서 영업권리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인근에 같은 간판을 건 동종업체를 오픈했고요. 이건 상법 41조에 명시된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10년 동안 동일한 시나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건 몰랐습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들어갈 건물이라는 것도 속이고 시세보다 더 높은 권리금까지 챙기실 땐 말귀도 잘 알아들으시더니 정작 자기 잘못을 따지는 순간엔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사돈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별 수 없군요. 돈도 꽤 있으시니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자세한 다툼은 양쪽 변호사들끼리 법정에서 할 테니까. 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 딸은 물론 손녀도 사돈집에 발 못 들이게 할 생각입니다. 천서방도 본과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 있나요? 천서방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 일단 난 내 딸과 손녀만큼은 그 집과 연을 끊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업 중이라 멀리 못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국 아버님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새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돈도 엄청 날리게 되셨어요.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 쪽 변호사비까지 떠맡게 되었고 건물 리모델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이번 일이 있고 난 뒤 경기도로 가셔서 영업을 새로 여셨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신한테 주어진 운을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말년에 돈방석에 앉게 되셨지 뭐예요. 황금을 낳는 닭을 손에 넣게 된 셈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양가 아버지들 간에 벌어졌던 싸움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